정리해 보면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발명을 한다는 게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거를 그냥 생각해내는 게 발명이다.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IQ가 좋아서 발명을 잘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깨야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발명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프레임이 없잖아. 그래서 발명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프레임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요 발명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완전히 그냥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뭘 한번 볼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린애들이 볼 때 이 블라인드 여기다가 이 프로젝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어린애들은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거 완전 노프레임으로 한번 보면 이게 전혀 다르게 닿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명의 자세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냥 이 프레임에 이 프로젝터가 비추니까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한번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빛이 여기 쏜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어린애 같으면 뭘 할 것 같아. 여기서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이게 혼자서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고 애들이 뭐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그죠? 애들 혼자서 이러고 있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노프레임이라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어떻게 보면 노프레임이 발명의 어떻게 보면 자세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IQ가 좋아서 발명 잘할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거기서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데 어떤 틀에 안 갇혀진 그 틀이라는 게 우리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글자 하나 적더라도 A4 백지에다가 적는 거하고 줄쳐 있는 거하고는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줄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다 보면 생각이 단어 위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지 못한 거지. 그 대신 줄이 쳐져 있는 데다가 내가 뭘 적으면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요. 그게 뭐죠? 잔해형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글자를 쓰면요. 그때는 직관적으로 돼요. 그게 운해형 인간이에요. 그러면 컨셉을 생각 안 하고 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상력이 더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냥 사람하고 눈을 안 부딪히고요. 말로서 전화로서 통화를 한다. 그러면 그건 직관적인 인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잔해형 인간인가? 단어로만 이야기를 한다. 왜 그렇죠? 단어로서 컨셉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마라고 하지만은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나는 다른 거지.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가 추상화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 사람은 생각으로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성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머니들 보면 전화로 해가지고 감성 소통을 하잖아요. 그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이쿠, 그래? 저래? 그렇지?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냐면, 그걸요, 추임새라고 하기도 하고, 맞장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단어들은요, 단어가 아니야. 그거는 말로 표현하는 그림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법에서도 의태어와 의성어가 있죠. 의태어가 뭐죠? 그 어이쿠
뭐 넘어지려고 할 때 어이쿠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어이쿠만 들어도 넘어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말로서도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자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인데 공대 쪽은 자뇌형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결국은 어떤 컨셉에 이렇게 얽매이면서 시스템화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공대생들은 창조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컨셉, 그 단어로서 아니면 뭐 공식으로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니까 레이아웃은 자꾸 논리적이고 빠짐없이 빈틈없이 그런 걸 잘해. 그런데 어때요? 직관적이지 못하니까 좀 돌발적인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미대 쪽이나 아니면 음대 쪽에 음악한 사람들이 단어가 아니잖아. 그건 아날로그적인 의성어나 의태어단 말이야. 이런 걸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직관적이지.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계속 그거를 추상화시키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직관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90%는요, 직관적으로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해. 왠지 알아요? 말로서 다 하려고 하니까. 말로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상대방은 내가 엄마라고 말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컨셉하고 저기서 말하는 엄마는 다른 의미니까 전달되는 게 그 통계 데이터를 보면 5%밖에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보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5%라니까 95%는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말했고 이렇게 기분 좋게 했던 거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요. 로봇이나 이런 그 첨단 공학 쪽에서 보면 센싱의 90%는 비전으로 다 해결해요. 직접 가서 이렇게 만져보거나 울트라소닉 뭐 아니면 뭐 레이저 이런 걸로 거리를 측정해가 하는 게 아니고 비전으로 이렇게 사람들 보면 비전으로 이렇게 딱 보면 거리도 다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박쥐는 소리를 가지고 하지만은 사람은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스캔해. 직관적인 거야. 내가 한번 봐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인상 보고 이렇게 딱 하면 저 사람 어떻고 어떻고 대충 성격 다 나오잖아. 내가 생각하고 말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직관적인. 그래서 성공의 90%는요 직관이에요. 다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직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프레임이 노 프레임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 환경 도화지 안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직관적으로 변한다. 그런 걸 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트리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러시아 과학자가 이렇게 이걸 만들었던 배경이 미국에서 이 사람이 했으면 아마 알트 슐러라는 이 사람이 트리즈를 창실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터크를 이걸 했다면 아마 이걸 했을 거예요. 터크 원리를 발견을 한 게 아니고 터크로 돈 벌기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니까 그 돈은 벌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 그냥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명예를 위해서 이런 특허 원리를 개발을 했는데 한 4만 건의 그 잘된 특허, 한 3단계, 4단계 그 중간 이상의 그 특허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40개의 생각의 원리가 나왔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이따가. 그러면 이런 특허를 내는 원리가 특허의 원리가 그냥 특허를 내는 데만 쓰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 발상의 대부분이 이 트리저의 그 생각하는 40개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리학자가 이걸 처음에 그 자기가 논문으로 발표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자기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걸 브레인스토밍을 설명을 했는데 반해서 이건 어때요? 정량적인 거야. 과학의 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성적인 거예요. 검증이 안 됐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브레인스토밍하고 트리즈라는 거하고 또 다른 KJ 뭐 매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그 QFD
닭구찜에서 이런 게 서로가 대립적이냐? 아니에요. 전체가 100이라면 트리즈가 그 중에 한 30%, 그 외 다른 어떤 아이디어 발상법들이 나머지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근데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아마 설명을 못 할 겁니다. 왜 못하냐면 일단 다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그런 걸 자기가 경험해보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로서 하다 보니까 거의 연결고리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저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91년. 여러분이 5살 때 제가 이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 이제 공리설계라는 게 나오는데, 공리설계가 뭘까? 공리설계가. 공리설계는요, 이거예요. 그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그걸 공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이론. 여기 영어로 엑시옴이라는 게 뭐냐면 공통됐다 이런 뜻이에요. 코어 이런 뜻인데, 그 디자인이 뭐냐면 말 그대로 플래닝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디자인한다. 이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을 디자인한다. 건물을 디자인한다. 그 뜻은 뭐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체계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공리 설계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트리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리 설계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했다면 지금은 어떤 설계를 하냐? 사업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을 설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기업을 설계하고 이 트리즈가 그 안에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핵심 생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공부하고 나서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의 트리즈 이야기. 창의력은 뭐뭐 할 수 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창의력은 개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레이저로 쏜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돼. 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 이거는 어린애 마음으로 좋아. 이거요. 여러분들 좋은 답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답을 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생각하면요. 오히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승량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잔해형 인간이라고 보면 되고 툭툭 던지면요. 운해형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내 승량을.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잔해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운해형으로 가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져요. 그러면 운해형으로 갈 승량이 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유명한 그림을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 보고 막 감상을 하잖아요. 근데 잔해형 인간은 어떻게 감상하겠어요? 도대체 제가 뭘 의미하지? 제가 지금 이 배경, 그 작가의 배경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게 어떤 화풍에 어떤 뭘 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운해형 인간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구름을 보면 직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구름이 그냥 어떨 땐 저게 그냥 산으로 보였다가 뭐 바다로 보였다가 양떼 구름으로 보였다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트리즈를 공부하고 나서요. 특허를 1050개를 출원을 했어요. 3년 만에. 이만큼. 이게 7,000장의 A4 용지인데 한 건 출원하는데 6장이니까 한 1,050건 돼요.
곱해보면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직관적으로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저걸 만약에 생각해서 했다면 아마 머리가 터져버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직관적으로 했다는 의미는 그 트리즈의 그 40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분할도 시간적으로 분할하는 것도 있고 공간적으로 분할하는 것도 있고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분할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치가가 말이에요. 어떤 공약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이 적이 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좋지만 나머지는 적이 돼. 그때는 정치가는 어떤 트리저를 쓸까? 한쪽은 말하면 한쪽은 반이야. 항상 호불호잖아요. 한쪽을 말하면 한쪽은 싫어해. 한쪽은 좋아하면 한쪽이 싫어해. 그때는 시간 분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하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시간 분할해가 나중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사기꾼. 그거예요. 근데 그런 전법을 써요, 사실은. 왜? 걸리고 봐야 되니까. 거기 정치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정치가가 트리즈를 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좋은 쪽은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시간 분할, 공간 분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가 제일 많은 그 예인데 옛날에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였냐면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고 앞바퀴에 사람이 이렇게 바퀴 중간에 이렇게 페달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체인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밟으면 어때요? 그게 한 번 밟을 때마다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바퀴가 커져야 되잖아. 그런데 어때요? 너무 커지면 또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바퀴가 어때요? 내가 밟고 있는 동안에는 가지만은 좀 쉬고 싶을 때는 서면은 그대로 그냥 바퀴가 그냥 멈춰버리니까 넘어져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은 시간 분할, 공간 분할 중에 아니면 전체 부분 분할 중에 트리즈를 쓰면은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앞바퀴에 이 페달이 있잖아요. 그걸 분할을 시켜버린 거야. 왜 앞바퀴에만 그렇게 페달이 있지? 그걸 뒷바퀴로 넣으면 안 될까? 그거를 공간 분할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 또 체인이 있잖아요. 그죠? 체인을 옛날에는 고무 벨트를 썼어요. 고무 벨트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고무가 그 부드럽잖아요. 그죠? 부드러우니까 휘어지니까 에너지는 전달하는데 어때요? 늘어나거나 그 당시에는 그 재질이 고무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그냥 달 없어져 버려. 그리고 잘 떨어지고. 근데 그걸 공간 분할을 했는 상태에서 그걸 전체와 부분 분할을 했어요. 뭐냐면 체인은 어때요?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돼.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때요? 작게 들어가면은 스트롱한데 크게 보면 소프트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원리를 좀 체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한 96년부터 98년까지 만 3년 동안에 1000일 동안에 이렇게 특허를 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트리즈를 공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저는 트리즈의 그 원리를 그렇게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트리즈의 어떤 매칭 법칙 같은 거를 제가 외운 적도 없어요. 단지 그냥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니까 40가지가 내게 되니까 한 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자동차 방어 10계명 아세요? 운전을 할 때 이런 거예요. 1차선보다는 2차선으로 가라. 왜냐하면 교행할 때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편도 3차선일 때는 중간 차선으로 가라. 왜냐하면 제일 가차선은 서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차선은 어때요?
추월하기도 하고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차가 있으니까 내가 앞면 주시를 안 하고 가다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하면 항상 가차선에 나가 있으니까 어때요? 가차선으로 다니면은 그 갓길에는 항상 차가 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앞을 안 보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항상 2차선에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면 편도 1차선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약간 우측에 붙어 가라. 아니면 차가 이렇게 갈 때는 어때요? 나란히 가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항상 이렇게 어긋나게 가라. 이런 게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도 엑셀레이터 밟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10가지를 처음에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에 따가지고 운전을 할 때는 그 10가지를 외우고 한번 읽고 동시에 생각하려고 외우고 그 다음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방에 전부 다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지. 그게 1년 걸리더라고, 1년.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저는 하면서 사고가 거의 난 적이 없어요. 내가 가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그냥 받아가지고 그런 적은 몇 번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트리즈도요 40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항상 자기화 시키기 위해서 하면 어느 순간에 40개가 한 방에 보여요. 한 방에 그냥 탁 보면 탁 그러면 뭐죠?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발명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96년도에 그 이제 고등기술연구원에 있으면서 이런 분한테 이런 17일 한 4일 동안 트리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인데 지금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96년도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그 90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그 MIT 지금은 그 어디입니까? 옆에 옆 동네 카이스트에 총장까지 하셨다 그만두셨죠. 이분이 제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96년도에 일주일간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MIT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저를 가르치고 갔어요. 그때 엑시오매틱 디자인 이분이 엑시오매틱을 창시를 했어요. 한국 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분이 기계공학인데 그때 뭘 했냐면 폴리우레탄을 이분이 개발했어요. 나이키사에 팔아먹은 폴리우레탄이 있죠. 이 연구실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하나 내가 시켰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더라 이거야. 사출 성형으로 뭘 만들었는데 또 MIT 애들이 엄청 또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시켜놓고 한국에 왔다 가보니까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플라스틱 사출을 했는데 그게 막 발포가 돼가 엉망이 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고무보다 어때요? 표면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닳잖아. 그런데 푹신푹신해. 그래서 이거를 어디 쓸까 하다가 나이키에 가져가가 팔아먹은 게 고무 밑창이에요. 그 신발 밑창을 폴리우레탄으로 해가지고 나이키가 저렇게 큰 거야. 이해가 되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엑시오매틱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제가 트리즈하고 그럼 엑시오매틱이 어떤 관계인가 그런 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로바스트 디자인이라는 걸 또 제가 또 이제 6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로바스트 디자인을 여기 보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트리즈도 공부하면서 로바스트 디자인도 동시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리즈 공부하고 로바스트 공부하고 막 하면서 또 액션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설계 기법이란 기법은 다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걸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허를 더 많이 내게 됐던 거예요. 원래 이제 대우전자 내에서 제가 특허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었는데 대우전자 대표로 간 거예요. 그룹사가 한 10개 이상 되는데 거기서 이제 2명씩 뽑혀가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옆으로 였어요. 옆으로. 어. 이 어, 어,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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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 이, 제가 이제 그 로바스트 디자인도 하고 액시엄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트리즈 공부 막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서 머리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다쿠치 메소데가 했던 최첨단 그 당시 최첨단이지. 그런 걸 전부 이제 그 설계공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석사였어요. 석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논문을요, 아예 그 이걸로 썼어요. 액시오매틱 디자인을 이용해서 제가 사출 성형 쪽을 적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액시오매틱은 우주 산업 분야 뭐 이렇게 뚝뚝뚝뚝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원류 설계라는 게 나오고 한데 결국은 액시오매틱 디자인이라는 그게 큰 틀이고요. 그 안에 트리즈도 들어가 있고 QFT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그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전체 설계 기법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설계 기법이 적용 대상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인사 조직에도 적용이 되고 요즘은 비즈니스 트리즈까지 나왔어요. 비즈니스에서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협상 전략. 협상 전략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대립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트리즈로 해결이 돼요. 만약 전혀 다른 관점에서 뭘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제일 좋은 협상가거든. 둘이서 그냥 같은 관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해결이 안 돼. 그때 다른 관점에서 제시를 하면은 해결이 돼요. 협상 전략가들은요, 트리즈 전문가들이에요. 새로운 거 알았죠? 그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냥 그 트리즈를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 기법들이 알고 보면 다 트리즈야. 시간 분할, 공간 분할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그 사람은 내가 공부가 안 돼. 그럼 일단은 이래요.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우선은 당신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시간 분할. 그지? 그런 거야. 그럼 나중에 시간을 또 바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공간 분할하면 어때요? 공간 분할도 뭐 이렇게 비율에 따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막 하는 거야. 그런 제안을 기발하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해야 돼. 그거를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자기도 헷갈려가 안 돼. 계산적으로 하면 오히려 안 나와요. 그런 거를 트리즈로 한다니까. 알고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협상 분야에서도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프레임을 제공을 하면 그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골치 아픈 폐기물이 있어. 폐기물이 있는데 그 폐기물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프레임에서 보면 더러운 거, 없애야 될 거 이런데 프레임을 다 전혀 다르게 보면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 그거를 어디다 팔아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이걸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받는 양쪽에서 받는 그런 비즈니스 프레임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환경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일으켜가지고 앉았어요. 여기서 받아가 저기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 많아요. 돈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게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건 분야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결국은 거기 테크놀로지적으로 그거를요 뭐 이렇게 어렵게 뭘 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쉬워. 근데 어린애 마음으로 노프레임으로 그걸 보면요 그 비즈니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유망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리즈를 알면요 돈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이런 트리즈를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96년도에 그 제가 트리즈를 공부할 때 받았던 그 목차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 교환 있죠, 책.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 자체가 그때는 트리즈 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트리즈로 돼 있는데
이 TIPS, TIPS 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발명 문제 해결 이론을 여기 TIPS가 그런 의미예요. 발명 문제 해결 기법. 이래가 이거를 트리즈라고 하기도 하고 팁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디스켓 있죠, 디스켓. 조그만 그 요만한 그 디스켓, 그 케이스로 돼 있어, 그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러시아 과학자한테 20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때 AT 컴퓨터 있죠. 거기다가 그거를 20개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넣고 설치하고 그 다음 거 설치하고 그 다음 거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해가지고 하면 신기하게도 도스 버전이 아니고요. 윈도우 버전에서, 그때 윈도우 썼으니까 윈도우 버전에서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40개의 원리가 모순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39개의 모순을 정의를 이렇게 내가 해주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법들이 나오고 그래픽적으로 처리가 다 돼요. 그 당시 20년 전에.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등기술연구원에 와가지고 했던 게 어떤 걸 했냐면 폐수 있죠. 폐수를 전기를 분해해가지고 순수 물로 만드는 마술 같은, 내가 봐도 신기해. 뭐냐면 독극물인데 독극물이 오면 전기를 어떻게 가열하면 그게 그냥 순수 물이 돼. 그걸 마셔. 마술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 유리 겔라 이런 애도 있었지만 정말로 과학이 저는 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안 된다는 임파서블을요, 이 트리저는요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냥 파서블로 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지 임파서블로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발명의 필요성은요 이거예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트라이 앤 에러에서 이런 트리저를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쪽은 높죠. 난이도가 어떠세요? 난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높은데, 하여튼 이게 옛날에 제가 배웠던 그 교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건데, 발명의 필요성 해가지고 필요성이 어떻다? 난이도 정도와 문제 해결의 노력 정도.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시간과 자연이 노력이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런데 해결의 확실성은 더 떨어졌어요. 그죠? 난이도가 높을수록 해결의 확실성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트리즈 팁을 쓰면 어떠냐면 이걸 높여준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고 5살 때 이런 거를 PT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발명의 필요성 해가지고 이거야. 발명의 문제 해결을 이렇게 나의 지식으로 하면 아무리 눌러도 해결이 안 돼. 근데 회사의 지식으로 하면 좀 해결이 되는데, 트리저 지식은요 시소에서 말하면 요 끝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걸 들어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명의 전형적인 거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이건 말 그대로 뇌에 그러니까 그 기존 프레임을 다 접고 회오리를 일으킨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NGT, 시네틱스 이런 생각의 발상인데 이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인 거지. 근데 정량적인 걸 보니까 트라이 앤 에러라든지 모폴로지컬, 문제 해결 이런 기법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저도 NGT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 당시에 그냥 졸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발명의 장애는 뭐냐? 정신적 관성. 지식 부족, 기술 부족 있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가장 큰 거는 프레임, 그냥 정신적 관성이에요. 이거면 생각의 관성이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트리즈 팁이 이 사람이 그 알트 겐리히 알트슐러라는 그 사람이 이제 했는데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소련에서 그 이제 수천 명의 제자를 지금
이제 배출을 했고 한 200만 건의 그 특허를 지금까지 검색을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트리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저와 QFD는 어떤 관계인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QFD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QFD가요. 5Why 기법 알아요? 도요타 이거 5Whys 이거야. 이렇게 아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그럼 그 다음에 그거가 다시 물어보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 밑바닥까지 다 나오잖아. 그걸 5Why를 하는데 이 Quality Function Deploy를 해가지고 이런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찾아낼 때 그 소비자한테요. 설문 기법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제일 처음에 이거야. 마우스는 어떤 걸 만들면 좋겠어 하면 그냥 쓰기 좋은 거요. 그게 소비자의 대답이야. 오픈 질문. 그럼 소비자한테 쓰기 좋은 게 뭐지? 하면은 가지고 다니기 좋고요.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다니고 싶은 걸 또 물어보는. 가지고 다니고 싶은 게 뭐지? 하면 그 사이즈는 일단 작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이 오래돼 가지고 쓰기 좋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터리 충전을 오래 한다는 거 얼마만큼 오래 했으면 좋겠어? 한 2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충전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정성적인 게 정량화되면서 자꾸 나가잖아요. 그거를 기능을 펑션 그죠? QFD 할 때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 품질, 펑션 기능이잖아요. 전개, 디플로이라는 게 DPLOY 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럼 트리저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저와 로버스트 디자인은 또 뭔가? 이 로버스트란 뜻 아세요? 로버스트? 로봇이 아니고 로버스트가 뭐냐면 이거 노이즈에 강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뭐 노이즈가 있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품질 쪽에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 인생도요 로버스트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험난한 역풍을 만나도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난 그냥 갈 길 가는 그게 로버스트한 인생이에요. 근데 로버스트의 반대는 센시티브한 거야. 민감한 거야. 조금만 뭔가 이렇게 덜컹대면은 막 내 인생이 덜컹대는 거예요. 그게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데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떤 노이즈가 많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설계하는 걸 로버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요? 그 각도 조절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각도 조절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그 각도 조절하는 장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작은 원을 가지고 모타를 이렇게 돌렸을 때하고 큰 원의 그 원주 끝에다 모타를 돌렸을 때하고 각도 조절할 때 어느 게 더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할까요? 안쪽에서 센터에서 바로 가까이에 어떤 이렇게 모타가 있어 이렇게 돌리면 예를 들어 여기 뭐 적을 데가 있나? 여기 적을 데가 없죠, 여기. 여기 적을 데가 여기 있네. 여기 적을게. 로버스트 디자인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각도를 조절하는데 이런 어떤 각도 조절을 하는 뭐가 있어. 그러면 로버스트 디자인적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어가 있어. 기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기어가 있어가지고 모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돌리면 이 각도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타가 여기 돌릴 때하고 만약에 기어를 좀 멀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타 여기 기어가 이렇게 모타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로버스트한가요?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정밀하게 조금만 해도 정밀하게 이 각도의 조절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만 움직여도 팍팍팍 그 레졸루션이 차이가 있죠. 분해능이. 그게 로버스트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버스트 디자인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하는데 쉽게 말할게요. 이 인생의 로버스트한 게 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 트리저하고 QFT하고 로버스트 디자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게
엑시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제가 전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창의력은 학습할 수 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이 오죠? 잠이 좀 올 거예요. 원래는 50분에 하려고 했는데 10분 당겨서 지금 쉴게요. 그래서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